그러면 이제 시간, 공간 개념과 우주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은 절대적이다. 또 그들의 마술은 마찬가지로 우주가 이루어진다. 뉴턴은 그 시간은 절대적이고 공간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1905년 아인슈타인은 시간, 공간이 다 상대적이고 무관이 양석적이다. 우주를 설명할 때는 타임, 스페이스, 시간, 공간으로다가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동양사상에서 지구, 집주, 때주 이렇게 있어서 우주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공간, 시간으로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턴의 역학에서 이 고전 상대론 갖다 생각해보겠어요. 여기 좌표계가 지금 x, y, z 이렇게 O 좌표계가 있고, 또 하나의 좌표계는 물체가 있을 때, 증량한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 O 다시가 있는 좌표계가 x 다시 y 다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의 위치는 여기는 이 좌표계에서는 x 다시 y 다시 z 다시고, 이 좌표계에서는 x, y, z가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뉴턴의 방정식이 이 성립하는 그런 좌표계를 갖다 이제 우리가 관성계라고 하는데, 그런 좌표계 O에 대해서 등속도로 x방향으로다가 지금 이 물체가 이렇게 x방향으로 속도 v로다가 움직였다. 그러면 x좌표는 x 다시 좌표에다가 속도에다가 시간을 걸린 시간을 좀 이동 걸려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t일 때의 좌표는 이렇게 되고 y, z 시간은 다 똑같고, 그래서 점의 좌표는 O'에 대해서 변화하는 값을 갖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좌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시간은 좌표에 관계없이 다 똑같죠. 그래서 시간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한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는 또 관성계다. 시간이 이제 상대성에 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 1905년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개발이 됐습니다. 한 기준계가 다른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을 할 때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수상 이론에서는 두 가지 가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두 기준계에 있어서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진공에서의 광속도는 어떠한 기준계에서도 일정 불변한다. 광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서 이론을 전개해 보니까 이제 한 좌표계가 오개가 있고 다른 좌표가 또 속도 v로다가 운동하는 그런 운동하는 좌표가 있을 때 좌표 변화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x-는 이렇게 되고 y, z, 시간 t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간의 좌표가 바로 다른 시간에도 관계가 되는 그런 것이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x-5개하고 5-개에서의 좌표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 시간도 역시 또 이렇게 달라지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일반 물리학을 배우면서 공식 풀문 이런 것이 나오는데, 시간과 공간 좌표는 이건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기준계에서 달라짐으로써 상대적이다. 이때 시간 공간 개념의 혁명이 일어났죠. 3차원 공간에다가
1차원 시간을 더해서 4차원 시공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너지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광속도의 자성을 곱해주게 되면 바로 이것이 에너지가 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광속도의 제곱을 곱해주면 이게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오늘날 원자탄, 수소탄, 내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관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모든 관찰자에 대해서 다 똑같이 관찰할 수 있으면 그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런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서 어떤 여학생이 타고 갈 때 그 앞에 60cm 되는 파병이 이렇게 하나 학생이 놓여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기차가 빨리 움직이더라도 이쪽 좌표계 XYZ들은 이 좌표계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항상 파병은 60cm 거리에 떨어져 정지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승강장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이 사람은 기차가 이렇게 와서 자기 앞을 지나가지고 지나간다. 그러면 파병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보이다가선 지나가 버리죠. 사라져버리죠. 안 보인다. 이 관찰자는 지금 X-Y-Z-T-라는 좌표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찰자의 어떤 좌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관측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을 얘기합니다. 또 물체는 광속도보다 빠르게 운동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것이 광속도에 가깝게 운동하게 되면 이 질량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량이 커지게 되면 속도를 더 낼 수가 없죠. 지금 광속도 이상을 갈 수가 없다. 근데 앞에 얘기한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중력 같은 거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장 이론은 이게 가속 운동을 할 때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력장 이론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제 포함해 가지고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정리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바로 현대 우주론을 탄생하게 한 그런 기본이 된 거죠. 우주가 팽창을 하고 우주가 탄생해서 빅뱅 이론에 의해서 탄생을 하고 블랙홀이 생기고 중력과 시간, 공간의 관계 등을 설명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큰 질량이 있으면 지구라든지 뭐 태양이라든지 그 주위의 시간 공간은 이와 같이 휘게 돼요. 이게 시간 공간을 갖다가서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움푹 들어가서 이렇게 휘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두 개의 질량을 가진 물체는 뉴턴은 서로 잡아다니는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게 되면 바로 잡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질량이 있음으로써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휘어지게 돼서 질량이 큰데 다른 질량이 있는 것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속도가 너무 크면은 빠져나가게 되고 적정한 속도가 되면은 이 중력이 수영 운동에서 되는 거. 전체의 중력은 시공을 휘게 한다. 이런 정도는. 또 상대성 이론에서 가게 되면은
진야 가진 물체는 빛을 갖다가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왜냐하면 그 별에서 오는 빛이 있을 적에 태양 부근을 지나게 되면 좀 휘어가지고서 지구에 보여져서 여기서 이 별을 관측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이런 겉보기 위치에 있는 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실제로 실험으로 해가지고서 영국의 에딩턴이 일식 실험을 해가지고서 이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했고 1915년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서 중력이 크게 되면은 시간을 갖다 느리게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시계하고 우주선에 있는 시계를 볼 때 지상에 있는 시계가 더 중력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건 느리게 가고 우주선에 있는 시계는 좀 빠르게 갑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 빠르냐 하면 뭐 몇만 분의 1초 이렇게 작은 차이가 나거든요. 다음에 이제 은하계와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주는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거리를 갖다가 빛이 1년 동안 진행한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서 6.5조 킬로미터인데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광속도는 C라고 표시해가지고 약 30만 킬로미터 2차 동안의 지구 적도주의를 우리가 구간하는 그런 우주의 크기는 없느냐, 백억光년, 100년 동안을 빛이 가는 거리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8광분이에요. 이 빛의 속도로다가 할 때 8분이면 할 수가 있다. 이건 250만 년 광년 거리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계입니다. 은하계는 수만 개의 태양계가 이상의 항성 집단이 있고 10억 내지 1000억 개의 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는 약 1000조 개의 은하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하계 종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선형 중심축을 갖다가 축들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도는 은하계 있고 이건 정면에서 본 사진이고 옆에서 측면에서 본 나선형 은하계 타원형 은하계 이게 나선형 은하계에 따라서 이것도 나선형 은하계 측면 사진이고 이게 이제 타원형 은하계고 지구가 지금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계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은하계 축이고 위에 태양이 이 정도 위치에 있는 행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돌고 태양도 또 움직이고 있고 은하계도 회전하는 등 우주 속의 모든 천체가 다 움직이고 있다. 즉 정적인 우주는 불가능하고 현대 우주론에서는 공적인 변화한 우주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 방정식에서 예측했습니다. 정적인 우주는 생각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구하고 달을 생각했을 때 달이 어느 순간에 지구 주위를 돈다가 좀 딱 멈췄다. 움직이지 않고 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딱 서는 순간에 달에 지구를 향해서 자유낙하해서 들어오겠죠. 지구에 충돌해 버려요.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운동하지 않고 멈추면 그것이 다 충돌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 우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주의 팽창에 따라서는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어요. 현대 물리학에서 은하계 변화에서 하는 빛을 이제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서 관측을 해서 은하계가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미국 천문학자 허블이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관측해 보니까는 은하계가 많은데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계는 가까이 있는 은하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점점 공풍선처럼 팽창하고 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윌슨 산에 천문대고 여기에서 이제 관측을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은하계에서 이건 지구고 은하계에서 오는 별빛을 받아가지고 스펙트럼을 관측하면은 은하계 주위에는 수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소에 이런 흡수선이 나타나요. 태양에서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흑색선이 나타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흑색선이 나타나요. 만약에 이것이 지구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이게 멀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오는 빛은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진동수가 말하자면 감소하는 거죠. 진동수. 가까이 오는 빛은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요. 그래서 이건 적색 편이다. 도플러 효과는 여러분들이 음파에서도 관측을 할 수 있죠. 기세정거장에 이렇게 플랫폼에 서 있을 때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들어와 접근해서 와요. 멀리서 오는 기차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점점 고음의 소리가 높아지죠. 진동수가 많아진다는. 그러면서 이제 멀어지면은 소리가 저음이 돼요. 그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플러 효과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도플러 효과를 관측함으로써 허블이 우주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여기에서 이제 우주 탄생의 비밀을 갖다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